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전성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끝없이 뻗은 매끄러운 포장도로나 막 거대한 대리석 건축물들 같은 거요? 네, 완벽한 상하수도 시스템에다가 또 반란 하나 없이 고요하게 유지되는 광대한 국경까지요. 흔히들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룩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를 완벽한 유토피아로 떠올리시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에 당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라면 이토록 눈부신 황금기를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수천 페이지에 걸쳐서 막 찬사를 쏟아내야 정상일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섬뜩할 정도로 기이하더라고요. 당대와 후대의 최고 역사학자들은 마치 짠 것처럼 이 완벽한 시대를 마주하자마자 일제히 펜을 꺾어버렸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거대하죠. 이게 그냥 단순히 기록을 누락한 게 아니라 아예 집필을 거부한 수준이거든요. 아, 지필 거부요?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역작인 로마사의 저자 그 테오도로 몬젠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몬젠이요? 네. 그는 고대 로마의 역사를 아주 열정적으로 파헤쳐 나가다가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는 바로 그 지점에 도달하자 돌연펜을 꺾고 집필을 영구 중단해버립니다. 와, 영구 중단이요? 에드워드 기번의 그 유명한 로마 제국 쇠망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이상하죠. 로마 제국을 다룬다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아우구스투스 시대부터 무려 140년의 역사를 통째로 건너뛰잖아요. 훌쩍 뒤의 시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당대의 기록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두 눈으로 목격했던 역사가 티투스 리비우스조차도 네네. 황제가 사망한 후 3년을 더 살았으면서 그에 대한 기록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위대한 지성들은 왜 인류 최고의 황금기를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비참한 퇴행의 시대 이렇게 치부했던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꽤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오늘 이 탐구의 시간에서는 그 매끄러운 팍스 로마나의 대리석 포장지를 갈기갈기 찢어볼 겁니다. 이 역사가들이 왜 침묵이라는 비명을 질러야만 했는지 추적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 제국의 진짜 혁신을 이식하려 했던 한 남자의 실패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기원전 1세기의 로마는 어떤 상태였나요? 당시 로마를 보면 왜 그토록 혁신이 절실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지중해 전체를 집어삼킨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컸죠. 하지만 그 거대한 몸집을 움직이는 시스템은 여전히 수백 년 전 작은 촌락 시절에 쓰던 그 초기 도시국가 버전의 운영체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아, 몸집은 거대한 제국인데 운영체제는 옛날 거다. 약간 하드웨어는 최신형 슈퍼컴퓨터인데 소프트웨어는 또스를 깔아놓은 셈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러니 사회 곳곳에서 치명적인 충돌과 오류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막 귀족들은 부패하고요. 네, 유력자들은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피비린내는 내전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통제 불능의 붕괴 직전 상태였죠. 바로 그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흔히들 카이사르 하면 그냥 갈리아를 정복한 뛰어난 장군, 군사 천재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오늘 소스 자료들을 쭉 겹쳐보면서 받은 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 어떤 점에서요?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치명적인 오류를 뿜어내는 로마의 낡은 운영체제를 완전히 갈아엎으려 했던 일종의 문명 디자이너였어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카이사르는 권력을 잡자마자 로마 정치의 가장 끔찍한 버그 하나를 삭제해버리거든요. 아, 살생부요? 네, 바로 전임 권력자들이 애용하던 살생부, 프로스크립티오였죠. 이전에 술라 같은 독재자들은 정권을 잡으면 수천 명의 정적 명단을 광장에 내걸고 어휴, 끔찍하네요. 그들을 학살한 뒤에 재산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클레멘티아, 즉 관용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도입하죠. 반대파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요? 맞습니다. 사형제도를 사실상 국외 추방으로 대체하고 가문을 파멸시키는 연자제를 없앴으며 살생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와, 근데요, 제가 이 자료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요. 카이사르의 개혁이 단순히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도덕적 캠페인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훨씬 실질적이었죠. 네, 그는 귀족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의 진짜 메커니즘을 쳤더라고요.
바로 돈과 시간을 타격했습니다. 기득권의 급소를 아주 정확히 찌른 겁니다. 당시 로마 원로원 귀족들의 가장 큰 무기는 정치적인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서민과 속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막대한 채무로 평민들을 노예처럼 올가매고 통제했던 거죠. 아, 돈으로 사람을 부렸군요. 네. 근데 카이사르는 권력을 쥐자마자 이자율 상한선을 엄격한 법으로 딱 고정해버리고 파산법을 도입해서 채무자들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장 해제동한 거네요? 맞습니다. 완전 패닉이었겠죠. 더 기가 막힌 건 시간의 통제입니다. 여러분, 로마 귀족들이 심지어 달력까지 조작해서 무기로 썼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역사죠. 네, 당시에 쓰던 태음력은 1년이 355일이라 계절과 날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석 대제관들이 임의로 윤달을 막 끼워 넣었는데 그 귀족들이 여기다 뇌물을 먹인 거예요. 와, 시간에다가 뇌물을요? 네, 자기 파벌 정치인의 임기를 몇 달씩 늘려주거나 반대로 정적의 임기를 싹 줄여버리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그 고리대금 이자를 수거하는 날짜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늘렸다 줄였다 조작을 한 겁니다. 시간을 철저하게 정치적 이권의 도구로 타락시킨 거네요. 기원전 73년에 본인이 수석 대제관을 지내면서 이 역겨운 악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카이사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집트 원정에서 그 선진적인 태양력을 본 후에 천문학자 소시게네스를 바로 불러드립니다. 아, 전문가를 데려왔군요. 네, 시리우스 별의 움직임과 태양의 주기를 수학적으로 딱 계산해서 1년을 365.251로 고정하는 완벽한 시스템, 즉 율리우스력을 반포한 겁니다. 정치인들의 탐욕이나 뇌물이 개입할 수 있는 틈새 자체를 그 수학과 천문학이라는 절대적인 과학 법칙으로 그냥 꽉 막아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이 율리우스력에 시작된 기원전 45년을 아예 문명시대 원년으로 선포해버립니다. 부패한 야만과의 완벽한 결별을 선언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카이사르가 정말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관용과 과학,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이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죠. 네, 그런데 왜 이 훌륭한 시스템은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만약 카이사르의 관용이 정치적인 정답이었다면 도대체 왜 그 결말은 그토록 처참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참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역사의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카이사르의 관용은 상대를 포모 안으려는 아주 고도의 이성적인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특공을 빼앗긴 그 기득권의 눈에 그것인 그저 자신들을 파멸시키려는 독재적 바이러스일 뿐이었던 거죠. 아, 자기들 돈줄과 권력을 끊어버리는 바이러스요? 네, 결국 카이사르는 기원전 44년 3월 15일에 그 유명한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암살의 순간도 정말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주 계획적이었죠. 카이사르 곁을 항상 지키던 맹장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잖아요. 근데 누군가 안토니우스에게 거짓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 부인이 쓰러졌다고요. 아, 경호원을 떼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호위병 하나 없이 환송장에 들어선 카이사레를 향해 브루투스를 비롯한 14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단검을 빼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가장 기막힌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쓰러진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23방의 칼에 찔린 카이사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숨을 거둔 장소 말입니다. 바로 그가 내전에서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 안으려 했던 그의 최대 정적, 폼페이우스의 석상 발밑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전에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참살당한 폼페이우스의 잘린 머리를 보고 막 오열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정적의 죽음에 눈물을 흘렸었죠. 이게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어요. 폭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이 로마 정치의 야만성에 대한 뼈저린 절망이었죠. 그래서 관용으로 덮으려고 했던 건데. 맞습니다. 그 야만성을 관용으로 덮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마저 그 폭력의 재단 위에 피를 뿌리게 된 겁니다. 저는 테베레 강변에서 열린 카이사르의 화장식 기록을 보면서 마치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작에 불이 막 붙고 군중이 오열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집니다.
불길이 다 꺼져버렸겠네요. 네,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길이 꺼지고 카이사르의 유골은 빗물에 휩쓸려 흙탕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갑니다. 와, 참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맞아요. 인류가 처음으로 쥐어본 그 공존과 합리성이라는 문명의 여명기가 시대착오적인 야만과 빗물 속에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것 같은 아주 서늘한 정면입니다. 네, 혁신가가 사라지고 권력의 진공 상태가 찾아온 거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다음 수순을 생각해보죠. 암살자들이 살생부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 핏빛 혼란을 수습하려면 당연히 안토니우스처럼 군대를 꽉 장악한 최고의 실력자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무조건 그렇죠. 로마는 철저한 군사사회였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역사의 무대는 여기서 완전히 상식을 파괴해버립니다. 무대에 오른 다음 주인공은 로마 군단병의 그 거친 검은색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나요? 아주 창백하고 병약한 19세 소년이었습니다. 바로 훗날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옥타비아누스죠. 제가 이 자료를 막 파고들면서 제일 놀랐던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흔히들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유언장에 딱 지명된 정통성 있는 정치적 후계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소스 자료의 분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의 정치 권력을 넘긴다는 구절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아요. 네, 정치적 유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사유 재산을 상속하고 양자로 삼는다는 민사적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 옥타비아누스는 몸이 너무 허약해서 검술 훈련은커녕 말 타는 것도 힘들어했던 센 님이었고요. 카이사르의 동방 원정대 명단에는 아이 이름조차 없었죠. 맞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는 마치 거대 기획사가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급조해낸 어떤 아이돌 혹은 그림자 투자자들이 임원진의 낙하산으로 꽂아넣은 바지사장 같지 않습니까? 거대 기획사의 낙하산 바지사장, 이 표현이 당시 상황을 가장 완벽하게 꿰뚫은 분석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네. 그 그림자 투자자, 즉 기획사의 정체도 명확해집니다. 바로 로마 최고의 금융거물이자 사채업자인 마티우스라는 인물입니다. 마티우스요? 돈이 아주 많았댔네요. 엄청났죠.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그와 결탁해둔 막대한 이권과 카르텔이 완전히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니까 마티우스는 통제하기 아주 쉬운 19세 소년 옥타비아누스를 새로운 투자처로 딱 낙점합니다. 와, 19세 소년을 자기 꼭두각시로 쓰려고요. 네, 마티우스는 그 즉시 자신의 무제한적인 현금을 풀어버립니다. 카이사르 추모 7월 경기대회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이벤트를 열어요. 아, 거기서 돈을 막 뿌렸군요. 대중을 선동하는 언론 플레이도 기가 막힙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 아티아가 이런 소문에 퍼뜨리더라고요. 아폴론 신이 거대한 뱀으로 변해서 나와 동침에 낳은 아이가 바로 옥타비아누스다. 진짜 황당하죠. 아니 무슨 삼류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를 대체 누가 믿습니까? 원래는 안 믿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경기대회 도중에 우연히 혜성이 나타나자 마티오스의 기획팀이 이걸 기가 막힌 바이럴 마케팅으로 써먹습니다. 어떻게 썼나요? 저 혜성을 보라. 신이 된 카이사르의 영혼이 그의 유일한 후계자를 축복하고 있다. 이렇게요. 와, 대중을 조종하는 솜씨가 대단하네요. 네, 카이사르가 애써 구축해놓은 그 합리성의 시대는 이렇게 어이없이 저물어버립니다. 거대 자본과 얄팍한 신비주의가 결탁해서 이 병약한 소년을 단숨에 정치적 구원자로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하지만요, 방금 여러분도 들으셨듯 로마는 피가 튀는 군사사회입니다. 아무리 자본과 이미지 메이킹으로 포장해도 전쟁터에서 칼을 쥐고 살아남지 못하면 절대 권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실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병약한 소녀는 도대체 어떻게 그 안토니우스 같은 백전 노장들을 꺾고 제국의 대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의문이었던 게 그겁니다. 기원전 42년 제국의 운명이 걸린 필리피 전투, 암살자 브루투스 군대와의 이 거대한 결전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어떻게 했나요? 아마 놀라실 텐데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이 21세의 총사령관은 극도의 공포를 못 이기고 복통을 핑계로 전선을 이탈해버립니다. 네, 전선을 이탈했다고요? 네, 무려 4일 동안이나 늪지대 깊숙한 텐트 속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건 사실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고 최전선에서 싸운 안토니우스의 압도적인 군사적 역량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만약 텐트에 숨어있던 게 옥타비아누스라면 도대체 그는 어떻게 로마 군단의 충성을 얻어낸 겁니까? 그 해답은 바로 완벽한 아웃소싱, 즉 핵심 역량의 철저한 외주화에 있었습니다.
아, 자기가 안 하고 남을 시켰다는 거네요. 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군사적 무능함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군사작전의 모든 통제권은 자신의 친구이자 천재적인 지략가인 아그리파에게 100% 위임해버립니다. 아니, 그럼 전장의 영웅이 된 아그리파가 직접 권력을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왜 텐트에 숨어있는 겁쟁이에게 충성한 거죠? 아그리파에게는 결정적으로 결여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이라는 정통성, 그리고 마티우스가 제공하는 무제한의 현금이었죠. 아, 돈과 브랜드가 없었군요. 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가진 그 자본과 브랜드를 이용해서 실력자들을 고용하고 철저히 관리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예능이 있었습니다. 그럼 군대는 아그리파에게 외주를 줬고, 다른 건요? 군대를 아그리파에게 아웃소싱했다면 여론조작과 언론 플레이는 자기가 텐트에서 도망칠 때 구해준 책사 마이케나스에게 완벽히 맡깁니다. 잠깐만요. 마이케나스요? 설마 우리가 현대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할 때 쓰는 그 메세나라는 단어가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 메세나의 어원이 바로 이 마이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와, 세상에. 그 예술 후원이라는 아름답고 고상한 단어의 기원이 사실은 그 텐트에 숨어있던 겁쟁이 옥타비아누스를 신화적 영웅으로 세뇌시키기 위한 프로파간다 책임자의 일은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마이케나스가 당대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나 호라티우스한테 막대한 후원금을 대주면서 옥타비아누스를 구원자로 찬양하는 대서사시를 쓰게 만든 그 여론조작 시스템의 결과물인 거네요. 네,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입니다. 결국 군사력은 아그리파에게, 여론은 마이케나스에게 외주를 주고 본인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CEO 역할만 완벽하게 해낸 거군요. 그렇군요. 악티움 해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이 완벽한 아웃소싱의 결정판이 바로 기원전 31년 로마의 최종 주인을 가리는 악티움 해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옥타비아누스와 아그리파의 시너지가 폭발하죠.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서 또 한 번 교묘한 심리전과 타인의 기술력으로 승리를 거머쥐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해서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있었죠.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배신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친누이 옥타비아마저 장기말로 씁니다. 안토니우스의 부인이었죠, 옥타비아가. 네, 옥타비아가 남편 안토니우스를 돕기 위해서 막대한 군자금과 2,000명의 정예용병을 데려가려 할 때 옥타비아누스는 강제로 수송선을 싹 돌려보내며 거짓 소문을 흘립니다. 어떤 소문이요? 안토니우스의 안전이 우려되어 내가 통제했다. 이렇게요. 이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보급을 끊고 기습하려 한다는 극심한 피해망상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군요. 하지만 해전에 돌입했을 때는 상황이 또 달랐잖아요. 네, 맞아요. 체급 차이가 엄청났거든요. 안토니우스 함대는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성체 같은 대형 갤리선들이었고 아그리파 함대는 작고 빠른 소형 배들에 불과했습니다. 코끼리와 늑대의 싸움이었는데 아그리파는 이걸 어떻게 뒤집었습니까? 아그리파가 꺼내든 한팍스라는 신무기가 해전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팍스요? 네, 한팍스는 투석기에서 발사되는 끝에 굵은 쇠갈고리가 달린 거대한 나무 작살기계예요. 아그리파의 소형 배들이 안토니우스의 거대 함선에 딱 접근해서 이 한팍스를 옆구리에 콱 꽂아 넣습니다. 아, 갈고리를 걸어버렸군요. 네, 그리고 밧줄을 기계로 강하게 끌어당겨서 두 배를 완전히 묶어버렸죠. 아, 배와 배를 결박해버린 거군요. 그러면 안토니우스의 그 거대한 수송선들은 기동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다 위를 자유롭게 누비던 거함들이 순식간에 그냥 기동 불가능한 고정된 나무 플랫폼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꼼짝 못하게 됐네요. 네, 그 결박된 갑판 위로 아그리파의 병사들이 쏟아져 올라가고 막 불화살이 날아들면서 해상전은 순식간에 로마 군단 특유의 잔혹한 백병전, 즉 육상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해상 우위가 무력화된 거네요. 맞아요. 공포에 질린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먼저 전장을 이탈해 도망치고 전의를 상실한 안토니우스마저 이집트로 도주해서 결국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가족을 이용한 아주 비열한 이간질에 친구가 개발한 기상천외한 신무기. 결국 옥타비아누스는 진짜 스스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세상의 지배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즉 가장 존엄한 자라는 칭호까지 얻으면서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1인자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과연 양아버지 카이사르가 못다 이룬 그 관용의 철학을 이어받았을까요?
현실은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반대였다고요? 네, 그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카이사르가 그토록 혐오하며 불태워버렸던 그 피해 살생부를 다시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와, 팍스 로마나라는 화려한 평화의 기좌에 얼마나 끔찍한 피비린내가 진동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네요. 맞아요. 아우구스투스는 살생부를 부활시켜서 원로원 의원 300명이랑 기사계급 2,000명을 단숨에 숙청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공화국의 수호자였던 키케로가 처참하게 암살당하잖아요. 네, 참 비극적인 죽음이었죠. 암살자들이 그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광장에 내걸었는데 제가 본 기록 중 가장 야만적이었던 장면은 안토니우스의 부인 풀비아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머리핀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그녀가 잘려나간 키케로의 머리를 향해 달려가더니 자신의 머리핀을 날카롭게 딱 뽑아서 그 죽은 키케로의 혀를 마구 찌르면서 조롱했습니다. 평생을 논리와 달변으로 공화국을 지키려 했던 그 위대한 혀가 한낱 머리핀에 처참하게 유린당한 거네요. 네, 카이사르가 꿈꿨던 이성과 관용의 제국은 바로 그 순간에 완전히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야만성은 거리에서 자치를 감춘 대신에 권력의 심장부인 황실 깊숙한 곳으로 싹 스며들어서 더욱 은밀하고 잔혹하게 진화합니다. 황실 내부에서요? 네, 그 중심에 아우구스투스의 아내 황후 리비아 두루실라가 있었죠. 리비아요? 리비아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 티베리부스를 다음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직계 혈통들을 그야말로 씨가 마르도록 철저하게 파멸시킵니다. 자기 친아들을 올리려고 남편의 핏줄을 다 지웠군요. 맞아요. 아우구스투스의 친손자 가이우스와 루키우스는 지방에서 의문사하거나 전사로 위장되어서 다 제거되고요. 황제의 유일한 친딸 율리아마저 난교 혐의라는 치욕스러운 올가미를 씌워서 아예 섬으로 유배 보내버리죠. 저는 소시에서 제 등골에 가장 서늘하게 만든 사건이 황제의 마지막 남은 손자 포스트무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건 진짜 무섭죠. 뒤늦게 리비아의 끔찍한 음모를 눈치챈 아우구스투스가 그 76세의 노구를 이끌고 작은 고깃배에 몸을 숨긴 채 포스트무스가 갇혀있는 플라나시아 섬을 은밀히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간 거군요. 네, 거기서 유배된 손자를 끌어안고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사면을 약속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리비아의 정보망이 황제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와, 황제보다요? 네, 이 비밀 방문을 눈치챈 리비아는 황제와 동행했던 유일한 정보원을 즉각 독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배지의 자객을 봉해서 손자 포스트무스마저 잔인하게 도륙해버리죠. 진짜 소름 돋네요. 심지어 서기 14년 8월 캄파니아 지방의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황제 아우구스투스 본인마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신을 꽁꽁 싸매서 무려 10일이나 걸려 로마로 온구하고 서둘러 화장해버린 그 모든 정황들. 이건 병사가 아니라 사실상 리비아가 통제하고 기획한 완벽한 궁정 쿠데타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렇게 피가 튀고 지성이 억압받는 끔찍한 궁정잔혹사가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로마 제국의 거대한 하드웨어는 역사상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드웨어요? 길이나 건물 같은 거요? 네, 제국 전역을 거미줄처럼 잇는 장장 15만 킬로미터의 로마 가도 네트워크가 완성되었고요. 수십 킬로미터 밖에 깨끗한 물을 도심으로 딱 끌어오는 거대한 수로 시스템이 착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와, 15만 킬로미터 도로에 상수도 시스템이요? 게다가 건축기사 비트루비우스는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오늘날과 같은 3층에서 4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인 인술라의 표준을 완성했죠. 1층에는 상가와 식당이 있고 위층에는 주거 공간이 있는 그 아파트 형태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편리한 현대적 도시 인프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되어서 대중에게 제공되고 있었던 겁니다. 15만 킬로미터 도로의 현대식 주상복합 아파트라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분명 완벽한 유토피아였겠네요. 배도 부르고 물도 맑고 거리는 아주 안전하니까요. 겉보기엔 그랬죠. 하지만 문제는 아우구스투스와 리비아가 이 화려하고 효율적인 거대 플랫폼을 오직 자신들의 피 묻은 권력을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도구로만 써먹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퍼즐을 맞추고 나니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거대한 미스터리가 이제야 풀립니다. 역사가들이 일제히 펜을 꺾은 이유 말이죠. 네, 그 이유가 마침내 완벽하게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그들은 이 거대한 기환에 도저히 동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통치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역사가 리비우스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가짜 뉴스를 쓰라고요. 이탈리아로 와서 로마를 세웠고 황제는 바로 그 후손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역사서 1장에 억지로 집어넣으라고 한 것이죠.
권력에 짓눌려서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리비우스가 근데 구장에 이르러서 아주 기막힌 반항을 남기더라고요. 네, 어떻게 반응했죠? 역사서 한가운데에 느닷없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관한 가상의 소설을 떡하니 써놓고는 역사가의 확실한 기록보다 시인의 창조로 꾸며지는 것이 대중의 입맛에 더욱 적합하다 이렇게 일갈해버립니다. 와, 황제의 그 얄팍한 우민 정치를 대놓고 비아냥거린 거군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한낱 소설로 만들어줄게 하면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대 역사학의 거장 몸젠 역시 마찬가지였죠. 몸제는 카이사르 암살 직후에 멈췄죠. 네, 카이사르를 향해 로마가 낳은 유일한 창조적 천재라 칭송했던 그가 딱 펜을 꺾은 이유, 그것은 이성과 관용을 꿈꿨던 천재는 암살당하고 철저한 언론 플레이와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기회주의적 아이돌이 권력을 훔쳐내는 그 모습을 도저히 역사의 진보로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대리석의 시대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철학적 또 도덕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퇴행의 시대였음을 그들은 침묵으로 강력하게 증언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팍스 로마나의 포장지를 확 찍고 마주한 진실은 꽤나 서늘하고 무겁습니다. 네, 참 씁쓸하죠. 그것은 무력과 자본, 그리고 선동으로 억눌러 만든 가짜 평화였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건축물과 쭉 뻗은 도로 이면에는 반대파의 혀를 찌르는 야만과 직계 가족마저 몰살시키는 권력의 암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완벽한 하드웨어를 갖춘 인류 문명의 전성기였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도덕적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조작된 허상이었던 겁니다. 이 오래된 역사의 거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날카롭고 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완벽한 도시 시스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눈부신 편의, 아주 매끄러운 통신 인프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하드웨어는 진짜 역사상 최고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술과 하드웨어가 아무리 눈부시게 발전하더라도 카이사르가 시도했던 그 상생과 관용,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하려는 철학적 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결여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기술만 발전하고 도덕성이 없다면? 네, 승자가 자본과 미디어로 만들어낸 화려한 PR의 장막을 우리 스스로 확 벗겨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딛고선 이 첨단 문명 역시 거대한 기만과 대중의 방심 속에서 결국 도덕적 잃어버린 시대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너무 편안하고 완벽해 보일 때야말로 우리는 지금 당장 쓰여지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역사는 무엇인가를 깊이 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몸젠을 비롯한 위대한 역사가들이 그 화려한 대리석의 시대를 마주하고 펜을 꺾어버린 처절한 침묵의 이유, 그것은 어쩌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를 향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매끄럽고 화려한 표면 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혼탁한 권력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시선, 그 비판적 통찰력이 없다면 우리의 문명 우령체제 역시 언제든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또다시 야만으로 퇴행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완벽해 보이는 그 시스템들, 그 이면에 어떤 진실이 침묵하고 있는지 오늘 한 번쯤은 깊이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류 역사의 거대한 아이러니를 파헤친 오늘 탐구의 시간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심층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